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한 주간의 국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당장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이제는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은 국제 뉴스니까 이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빠르죠. 취임한 후에 네, 바로입니다. 예, 열흘 정도니까요. 이렇게 빠른 회담이 있었나 싶습니다. 초고속 정상회담이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도 이제 8선이 된 고령인데다가 올해 또 중간선거가 곧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중간선거 있는 해에는 해외 순방을 좀 자제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결정했다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동시에 방문하는데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택했습니다. 예, 예. 그 의미도 상당히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에 보통 미국을 먼저 방문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했거든요. 이거는 한 30년 만인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말고는 지금 30년 만인 것 같고. 네네. 용산 집무실로 옮겨서 외교 이벤트 중에서도 첫 번째 이벤트인데 첫 대형 외교 이벤트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좀 흥미롭다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키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한미 동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자라는 얘기를 하겠고. 네네. 지금 북핵 문제가 지금 심상치 않으니까 네. 이 문제도 얘기를 하겠고 경제 안보 문제 당연히 얘기하겠죠. 네네. 특히 코로나 시절에 미국이 이게 반도체 이 부품 공급 부족 문제로 상당히 곤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맹국끼리 그리고 우방 국가끼리 서로 반도체 부품들을 자동차 부품들을 잘 서로 공급하자는 일종의 프렌드 쇼어링이죠. 네네네. 이런 부분 같은 것도 한국이 주요 대화 파트너거든요. 이런 의미도 상당히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문제도 언급할 수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중국 영향력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좀 견제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래서 급하게 지금 한국 방문을 결정했다고 봅니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많이 신경을 쓴다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이 너무 소홀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달 한국 방문하기 전에 12일에 아세안 10개국은 워싱턴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회담을 하고 한국은 직접 출국을 해서 방문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를 방문할 거냐 한국 들어오면은 일단은 용산 집무실하고 그다음에 평택은 방문을 하겠죠. 미군 기지 방문하고.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방문지로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죠. 삼성전자 그렇죠. 공장을 방문하는 것은. 네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면은 중국 외교부가 어떻게 성명을 발표하느냐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렇죠. 중국 외교부는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아시아 국가들끼리 영내에서 상호 신뢰를 하고 있는데 이 협력을 해치는 일을 미국이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유사오밍 한반도 특별대표가 조기에 방한한다라고 해서 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도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쿼드라고 하죠. 호주하고 일본하고 인도하고 예, 대중국 견제 협의체죠. 요거를 이제 일본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인가요? 네네. 예.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그다음에 예. 일본을 방문해서 쿼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우리도 안보적으로는 또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우리 대통령도 굉장히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예. 와, 참 또 경량에 휩싸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우리 한국이 에너지 어려움 겪는 유럽에 천연가스를 제공한다고요? 유럽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만한 지역에 있으니까요. 러시아가 지금 유럽에 에너지를 상당 부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가스 공급부터 EU에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하고 불가리아에는 100% 가스 공급 중단한다고 이미 통보를 했고요. 예. 다음 차례는 독일이 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스를 주변 국가 또는 그 서방 국가로부터 당연히 좀 공급을 이렇게 지원받아야 되는 것은 뭐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지금 동참을 했습니다. 한국이 카타르산 액화 천연가스 LNG 네네. 한 운반선 5척 분량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운반선 한 척은 보통 한 25만 3제곱미터의 LNG 가스가 실리거든요. 보통 3제곱미터는 한 물 1000리터 그리고 1톤 정도로 봅니다. 그럼 작지 않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국은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국내 에너지 수급에는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은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어려운 겪고 있는 유럽을 돕기 위해서 한국, 일본, 카타르가 나서줘서 고맙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사우스 코리아를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또 예.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럼요. 제 편을 먼저 얘기할 수 있는데. 예. 한국을 먼저 얘기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스는 이제 이렇고요. 사실 가스보다 중요한 게 에너지 중에서는 네. 역시 원유 아니겠습니까? 네. 원유를 지금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EU가 금지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제재 효과가 상당히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면서 EU가 결정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 가장 큰 반대를 했던 것이 독일이었는데 독일이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해서 찬성 입장으로 지난주에 돌아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EU 조치를 발표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측 언론을 보면 독일이 이제 그 설득에 성공했다고 이제 다음 주에 곧 발표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는데 예. 이것은 헝가리하고 그리스 같은 이런 독일보다는 비중이 작은 국가들의 반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물론 뭐 영향력은 작겠죠. 이들 국가는. 그렇지만 EU의 정책 결정 제도는 27개 회원 국가가 모두 만장일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 제재 같은 경우, 대외국 네네. 제재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 투표 제도가 적용이 되죠. 그러면 독일은 물론 가장 큰 국가입니다만 헝가리, 그리스는 어떻게 설득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EU 본부가 헝가리, 그리스 비록 소국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느냐. 이것도 저는 국제관계학자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헝가리하고 그리스에 줄 수 있는 당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U 정부로부터 헝가리, 그리스는 지역 발전 보조금, 가난한 지역이 많이 그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이 많이 있는 국가들이니까 헝가리, 네네. 그리스가 여기에 지역 발전 보조금을 EU가 많이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금액을 높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저는 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9일이 전승절이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뭐 전면전을 선포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글쎄요. 국제관계학자로서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여담입니다만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저는 뭐 마리우폴하고 예. 크림반도하고 그리고 그 돈바스 지역에 그 지역의 차지라든가 아니면 영향력 절대적인 영향 확보 이것이 뭐 전쟁의 목표라고 보기 때문에 네. 예, 전면전을 다시 선포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세인들의 그러니까 전승절이기 때문에 전승절이죠. 예. 지금 푸틴의 행보를 보면 조금 걱정되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뭐 교수님 말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발. 네, 예, 제발 예. 진짜. 예.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쟁 얘기 이어지는데 우크라이나 이제 피난민들이 500만이 넘어가지고 지금 수용한 국가들이 인구 구조도 변화가 됐다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는 네, 분석 네, 네. 아니겠습니까? 영국이 지금 이코노미스트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기사를 내놨거든요.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530만 명 난민이 발생했어요. 네네. 작은 숫자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인구가 4,400만 정도인데 네. 530만 명이 난민으로 이 나라를 떠났으면은 인구 한 12% 정도가 떠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맞네요. 예. 그럼 530만 명을 어느 나라에서 받아줬느냐? 대부분 다 인접한 폴란드, 체코, 동유럽 국가하고 약간 떨어져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받아줬었거든요. 폴란드는 260만 명을 받아줬습니다. 엄청나게 받아준 거죠. 그렇죠. 폴란드 바르샤바 시장,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의 시장이 나와서 우리가 바르샤바는 인구 150만인데 이 우크라이나 난민 때문에 우리 바르샤바 인구의 20%가 늘어났습니다라고. 네. 인구 20%가 늘어났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네요. 인구 150만인데 180만이 돼버렸습니다. 네. 한 달 사이에. 그 엄청난 거라고 보죠. 예, 예. 거기에 따른 각종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원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분석했냐 하면은 그렇게 프라브롬만 데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베너핏, 소득도 상당히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그 난민을 받아준 유럽 국가 대부분이 고령화하고 출산율 저하로 대표적으로 고민하던 국가들 아니었냐. 그런데 난민의 인구 그 구조를 보라는 거죠. 남성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젊은 어린이를 동반한 젊은 여성들이다기 때문에 네네. 인구의 그 구성 비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인구 평균 연령이 낮아질 수 있고 노동 가능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고 성비 변화 같은 것도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인구 구조가 상당히 변화돼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들 국가에게 닥쳤던 세 가지 큰 변화라면 지난번에는 뭐 그 기후 변화하고 디지털 변화 이런 게 첫 번째, 두 번째 변화라면 난민 변화가 세 번째 큰 변화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이 피난민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더 재개에 굉장히 힘을 가해야 되는데 그걸 좀 가기가 어렵겠다. 그렇겠네요. 안 돌아오면은 최대 3년 머물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죠. 안 돌아오면은 문제겠죠. 인도 파키스탄 43도요? 4월에? 그렇습니다. 예, 122년 만에 최고치 폭염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야, 이거 인도 뉴델리 43도고요. 파키스탄은 47도 지역도 나왔습니다. 예. 전력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전력 공급 차질 우려가 되고 있고 히말라야 산맥에 얼음 녹습니다. 이거 홍수 우려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밀 수확도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야, 이거 작년에는 미국하고 캐나다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니만 올해는 인도 파키스탄에 나타납니다. 이 열섬 현상 때문이다. 영어로 히트 아일랜드. 네. 이게 도심이 이제 완전히 고립된 열 덩어리 섬이 되면서 네네. 도심 지역이 온도가 확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네네. 우리 이거 한국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그 해결책은 도심이지만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것이 거죠. 해결책이고 네네. 옥상에 녹화 같은 거 잘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인도 파키스탄 사례 우리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와, 47도 막 진짜 이 정도면 어떻게 사는지 좀 너무 아찔한데 다음은 좀 짧게 전해주셔야 되겠네. 일본하고 베트남에 뭐 총리 정상회담이 있었다고요? 기시다 총리 지금 베트남 너무 많이 좋아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1월 말에 첫 정상회담을 베트남과 했거든요. 네.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베트남을 방문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상 보안 작전까지 훈련까지 같이 하자. 일본이 지원해 줄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베트남을 챙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겠죠. 그렇겠죠. 베트남이 난사군도 영토 분쟁을 중국하고 벌이고 있으니까 일본의 도움이 상당히 절실할 겁니다. 그다음에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도 베트남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하고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베트남이니까요. 네네. 그리고 미얀마 사태에 어느 정도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베트남을 지렛대로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본하고 베트남 밀월 시대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남중국해에 일본 해군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자위대가 또 거기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조심스러운 우려들도 나오고 있던데 글쎄요. 이제 정말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정말 나비 효과가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대가 돼가지고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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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 세계 뉴스 살펴보면서 인도 파키스탄에 폭염이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